공손창과 원소의 반하전투 이후로 이제는 장강 남쪽에서 여러 제후들의 싸움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회에 원소가 기주의 땅을 한복으로부터 거저얻었다는 소식을 원술이 듣게 돼요. 거기에다가 기주의 땅의 일부 곡식을 유표에게도 나눠줬다는 소식을 원술이 듣고 자기도 힘든데 동생은 안 주고 유표만 줬단 말이야? 원수에게 형, 나도 좀 군량미를 나눠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원소는 원술에게 군량미를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술은 다시 유표에게 가서 군량미를 좀 나눠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유표도 군량미를 주지 않아요. 이에 원술이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옥새 문제로 유표와 송견이 크게 싸움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송견에게 SOS를 칩니다. 지금 원소가 유표와 힘을 합쳐서 강동으로 쳐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유표를 맞아서 싸우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원소를 쳐부수겠다는 밀서를 보내요. 이 밀서를 받자마자 송견은 옳다 됐구나, 나의 원수를 이제야 물리칠 수 있구나 하고 앞뒤 생각도 없이 군사를 꾸려 출정을 서두릅니다. 이 송경군에서는 지금 우리가 강동이 이렇게 평온하고 너무 잘 먹고 사는데 느닷없는 그 원술의 게임에 빠져서 싸움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러 장수들이 말려요. 그래서 송견은 아니라고 하면서 어린 아들 손채까지 데리고 유표군에 맞서 싸우러 출정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유표군은 최고의 장수 황조를 내세우고 이 송견과 이제 첫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싸움에서 송견은 유표의 여공장군의 그 상골로 유인하는 유인책에 빠져서 온몸에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고 산 위에서 굴러떨어진 돌에 깔려서 죽고 말아요. 이 싸움에서 손견은 비록 죽었지만 손견군은 유표군의 최고의 장수 황조를 이제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그 손견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시신과 요한하자를 해요. 근데 유표군에서는 유표의 모사 괴량이 손견도 죽고 손책은 어리니까 바로 쳐들어가면은 강동 그 드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우리 지금 기회다, 쳐들어가자 해요. 이때 유표는 이거는 의롭지 못하다, 황계는 나의 충신이기 때문에 황계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면서 송견의 시신을 맞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은 이 손견의 시신을 갖고 강동으로 돌아와요. 이 중두 95부작을 보면 이 어린 손견의 아들이 유표를 맞이해서 아버지 시신을 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중두 95부작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안성으로 천도한 동탁은 요직을 다 자기 사람으로 앉혀요. 자기 일가 친척을 다 요직에 앉히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죠. 동탁의 폭정은 날로 포악 사개져 갑니다. 그리고 근처에다 미호성이란 아름다운 성을 지어서 거기에 먹고도 남을 곡식과 창고마다 금은보화가 넘쳐나게 꾸미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예쁜 궁녀들은 다 잡아다 들여서 주지 웅림의 동탁의 생활은 이어져 가요. 어느 날 동탁이 궁 밖을 나가게 되었는데 궁 밖에서 그 포로들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이 포로들이 자기 앞을 겁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 포로를 당장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고 뜨거운 물에 튀기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다 자행했다고 해요. 온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아비규환의 현장은 매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은 여기까지를 듣고 보면은 그 로마 황제가 손가락 하나로 죽이고 살교를 했잖아요. 그런 모습에 자꾸 동탁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배송지의 그 주석삼국지 그런 걸 읽어보면 동탁은 되게 효자에다가 인정이 많았다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동탁은 표독하고 못된 그런 심성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봅시다.
송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동탁이 듣게 돼요. 이 동탁은 참 잘된 일이라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축제에 건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느닷없이 동탁은 어느 신하 하나를 딱 지적을 해갖고 끌고 가라고 표시를 해요. 차 한 잔을 마실까 말까 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신하가 이만한 쟁반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무엇인가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신하들 중에 있던 장원이라는 신하의 머리인 거예요. 이 장원이라는 신하가 원수라고 짜고 자기를 음해하고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다는 누명을 씌워서 이 동탁이 손가락 하나로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중두삼국지 7에 보면은 동탁이 장원의 피를 받은 잔을 한 잔씩 돌립니다. 장원의 피를 받아도 모든 신하들이 구토를 하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 중에 딱 한 신하는 장원의 피들을 싹 받아서 맛있게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탁의 폭정으로 궁이 늘 피바다를 잃으니 삼공 중에 하나인 왕윤이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통곡을 해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 동탁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참 통곡을 하고 있는데 왕윤에게는 어릴 때부터 주워다 길렀던 가기 초선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초선이 왕윤 옆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왕윤이 번쩍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 초선이를 이용해서 동탁과 여포 제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윤이 초선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초선아, 동탁의 폭정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뿐 아니라 궁 전체가 피바다이니 동탁을 제거하게 됐는데 내가 그 방법이 너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구나. 네가 동탁에게 몸을 허락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동탁에게는 여포가 있으니 여포에게도 네가 또 희생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초선이는 두 말도 않고 아버지께서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소녀 몸 하나 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제가 따를 테니까 아버지 울음을 거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왕윤은 초선으로부터 동탁과 여포의 이관계를 쓰겠다는 승낙을 받고 나서 바로 동탁과 여포를 이간을 시킬 계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왕윤은 여포에게 옷과 금은 보석으로 장식한 블링블링블링한 왕관을 선물을 해요. 워낙 여포는 블링블링한 그런 그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예전 양부인 정원도 죽였잖아요. 보석 때문에. 여포는 그 블링블링한 왕관을 받아듣고 너무 좋아서 왕윤 집에 달려와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왕관을 주시다니요. 이때 왕윤은 바로 술자석을 마련해서 초선을 불러드립니다. 아니, 왕관도 이렇게 훌륭한데 갑자기 술자석에다가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포의 눈이 이만해집니다. 여포가 술을 마시면서 초선한테 눈을 떼지 못해요. 그때 왕윤이 초선에게 여포에게 술 한 잔을 따르라고 해요. 술 한 잔을 따는 초선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고 얼마나 예쁜지 여포가 침을 질질 녹이 나갑니다. 초선은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예요. 초선이 너무 예뻐서 초선을 본 밤하늘 달이 너무 부끄러워서 구름 사이에 가려서 숨는 바람에 온천지가 깜깜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선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이때를 놓칠세라 왕윤이 여포에게 이 아이가 마음에 드느냐. 여포는 깜짝 놀라요. 이 아이가 마음에 들면 내가 여포에 당신에게 주겠다. 여포는 두말할 것도 없죠. 너무 이쁘고 너무 좋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절을 합니다. 왕윤이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 여포 자네가
이 초선이를 마음에 들어하니 보내고 싶지만 승상이 혹시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내가 지금 못 보내느니 일단은 혼자 돌아가시게 그래요. 아니 마음에 불을 질러 놓고 여포를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 여포는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하지만 왕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죠. 돌아갑니다. 그 뒤로 여포는 초선의 집을 매일매일 배회를 해요. 이제나 저제나 초선을 만날까 해서 말이에요. 초선에게 폭 빠지게 된 거죠. 다음에 왕윤은 동탁을 왕윤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야말로 황제의 버금가는 융성한 대접을 해요. 빨간 비단을 깔고 온 집안을 치장을 하고 정말 사내 진미 너무나 융성한 대접을 해요. 그러니 동탁은 입이 귀에 걸렸잖아요. 왕윤은 동탁에게 승상은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그런 분이니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아주 이쁜 가기가 있는데 가기와 악단을 불러들여서 흥을 돋궈주겠다 하면서 이제 초선이를 들어오게 해요. 초선이는 이미 동탁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쁜 선녀와 같은 옷을 입고 들어와서 흐느적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동탁도 초선에 뿅 가버려요. 너무 초선이 이쁜 거예요. 이때 왕윤이 동탁에게 얘가 초선이라고 하며 내 딸 각인데 마음에 드시면 승상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이 승상이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왕윤은 그 시기를 때를 놓칠 줄 알고 초선을 동탁의 말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초선이를 보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여포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포는 초선이 너무 이뻐서 매일매일 왕윤의 집을 배회했던 거예요. 초선을 한 번 더 볼까 하고 그랬는데 그날도 초선을 보고 싶어서 왕윤의 집을 배회하다가 동탁이 초선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고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초선을 준다고 해놓고 동탁에게 승상에게 초선을 실려 보낼 수가 있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이때 왕윤은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마침 동탁 어른이 우리 집에 오게 됐는데 동탁 어른한테 초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포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동탁 어른이 그러다면 내 며느리감인데 내가 먼저 데리고 가서 좋은 날을 잡아서 둘이 혼사를 시켜주겠다. 아니 내가 어쩌겠느냐. 그래서 승상 어른의 마차에 실려 보낸 거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여포는 아이고 장인 어른 그렇게 큰 뜻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룰룰랄라 너무 신나서 궁으로 돌아갑니다. 여포는 이제 몸이 달았죠. 초선이를 봐야지 되는데 초선이는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소식이 올까 해도 소식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초선이 있을 만한 곳에 숨어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엊그제 초선이라는 그 처자가 왔는데 승상방에서 아직도 안 일어났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포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초선이 동탁의 사람으로 합방으로 가 있다는 걸 알아버려요. 이 소리를 들은 여포는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날부터 반혼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초선을 보기 위해서 매일 그 동탁의 처소를 맴돕니다. 근데 동탁이 초선 옆을 떠나지를 않아요. 동탁도 초선이 예쁘니까 초선을 꼭 가두고 나오질 않으니까 초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탁이 승상부로 이제 나라일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그거를 본 여포는 옳다,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승상을 따라서 조정에 잠깐 머무는 듯 하더니 바로 초선이 있는 곳까지 이제 달려오는데, 달려와서 보니 승상부 처소의 뒤에 봉의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어요. 그 봉의정에서 초선이 무언가 깊은 상념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포는 너무나 보고 싶었던 초선이기에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말 없이 초선을 꼭 껴안습니다. 초선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때쯤은 여포가 올 것이라는 걸. 초선은 간드러진 목소리로 너무 보고 싶었다고, 자기를 이제 놓지 말라고 하면서 여포 품에 꼭 안깁니다. 한편
승상부에서는 늘 함께 있던 자기의 호위무사인 여포가 없는 거예요. 여포가 없는 것을 알자 이 동탁은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바로 일을 멈추고 승상부에 처소로 달려갑니다. 보니 봉의정에서 여포와 효선이 꼭 껴안고 해오를 하고 있어요. 눈에 불이 나잖아요. 동탁이 있는 대로 주위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여포한테 달려갑니다. 여포는 놀라 효선을 두고 도망쳐 버려요. 그로부터 이 동탁의 고민이 참 깊어집니다. 아니, 내가 초선이 너무 좋고 이쁜데 또 다른 남자가, 그것도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여자를 이렇게 탐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민이 깊어져요. 그렇다고 여포에게 주기는 싫고 자기가 품자니 또 여포의 그 힘이 불안하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동탁이 병이 났어요. 그때 동탁의 모사 이유가 춘추 시대의 장왕의 이야기 절영지에 예를 들어서 초선이를 여포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유의 말을 듣고 동탁은 초선이를 여포에게 주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초선이를 불러드립니다. 초선아, 너 여포에게 시집을 가야겠다. 내가 여포에게 너를 보내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초선에 아주 멋들어진 교태가 나옵니다. 저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천한 몸이지만 나리께서 신던 신을 이리떼에게 던져주면 높은 지체에 흠이 될까, 그것이 두려워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흐르게 울어요. 이 말을 들은 동탁은 내가 나를 그토록 이렇게 높이 받들었더냐 하면서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마터라면 잘못 생각하여 이 귀한 보물을 이리떼한테 넘겨줄 뻔했구나 하고 초선이를 데리고 미호성으로 가버립니다. 동탁이 초선을 데리고 미호성으로 가버리자 여포는 이때부터 상사병에 몸져 알아눕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윤이 동탁을 죽일 기회가 왔구나 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비가 아들의 여자를 꿰어서 도망갔으니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동탁은 원래 여색을 밝히고 추한 인물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포, 당신은 세상을 걸머질 천하의 그 장군인데, 천하의 영웅인데 앞으로 당신에게 큰 흠집이 잡힐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고 겸허한 말로 여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여포는 분해서 동탁을 제거하겠다고 기리기리 뜹니다. 왕유는 아니 되어 하면서 여포와 동탁을 죽일 음모를 실행하게 됩니다. 초선을 데리고 미호성에 간 동탁은 콕 박혀서 나오지를 않아요. 맨날 흘러도 동탁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포와 왕유는 어떤 계책을 실행해요. 그 계책이 뭘까요? 미호성에 황제의 밀서가 날아듭니다. 그 조서에는 동탁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이제 네가 황제다라는 그런 밀서가 도착해요. 이 동탁은 너무나 좋아서 이것이 진이냐 가짜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초선에게 들려가서 곧 네가 왕후가 될 타니 기다리고 있거라 하면서 궁에 입구할 차비를 서두릅니다. 이때 여포가 아버님 제가 옆에서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동탁을 호위를 해서 궁에 이제 입궁을 하게 돼요. 꿈에 그리던 이제 황제가 되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궁에 입궁을 합니다. 동탁이 들어서자마자 왕이 천하의 역적이 궁에 입궁했으니 무사들은 칼을 들어 목을 쳐라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깜짝 놀란 동탁은 이게 무슨 짓이냐, 여포야 어디 있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여포가 쏜살같이 들려들어서 그래 여포 여기 있다, 내 칼을 받아라 이 천하의 역적놈아 하고 동탁의 목을 한 칼로 내려칩니다. 동탁은 참으로 어이없게도 거기에서 목숨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동탁이 죽은 후로 동탁의 시신은 저작거리에 이제 끌고 다니게 됐는데, 동탁이 얼마나 잘 먹고 기름진 살이었는지 원한이 있던 백성들이 동탁의 배꼽에다 심지를 꼽아서 불을 밝혔는데 3일 낮밤에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탁이 죽다, 동탁의 신하들은 미호성에서도 이제는 동탁이 죽었으니 자기네 목숨도 위태롭잖아요. 그 중에 동탁의 제일 큰 신하인 이각과 각사가 있었어요. 이각과 각사도 이제 동탁이 죽었으니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윤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고 앞으로는 내가 더 충신으로 있겠다 하고 사해 달라고 하지만 왕윤은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이각과 각사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한번 버텨보고 죽겠다 하면서 궁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왕윤은 이각과 각사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각과 각사가 동탁이 죽은 궁을 점령하게 되고, 여포는 이각과 각사에 쫓겨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미호성에 있던 초선은 스스로 자결을 하고 합니다.